이 교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4에서 17번 가보면 자, 14에서 17번 갑시다. 지금 수업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복습하고 싶은 사람은 내 채널 들어와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겠죠? 김태신 수능고가 치면 나옵니다. 요새 구독자가 1530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분발이 좀 필요해. 자, 얘는 어차피 기출이랑 똑같으니까 환율과 경상수지 개념 있죠? 관계 정리하는 걸 기준으로 좀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경제정책 빈추 소재 정리할 건데 환율과 경상수지 간의 관계를 정리할 겁니다. 이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자, 경상수지라는 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인 건데 이때 가정은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2,0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상승한 경우. 전공자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쌤 경제학 전공이거든. 자, 근데 여러분 환율이란 건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1,000원 주면 1달러 가져올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다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랑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랑 똑같은 얘기라고. 알겠죠? 또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상대국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죠. 됐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받아야 되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몇 달러 붙이면 되죠? 수출할 때?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10달러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고 나면 달러 표시가격이 얼마 붙이면 되는 거지? 5달러만 붙여도 10,000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감소하는 비율보다 보통은 수출량이 증가하는 비율이 더 크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경상수지 중에서 수출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에 달러 표시 가격 10달러를 받아야 되는 외국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원화 표시 가격 얼마 붙이면 되는 거죠? 10,000원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달러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환율이 상승하고 나면 원화 표시 가격 얼마 붙여야 되는 거지? 20,000원으로 붙여야 10달러 가져갈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는 줄어들게 될까?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입액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됐죠? 자, 적당한 여백에 필기합시다.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평가원에서 이거 지금 두 번 물어봤습니다. 2011년 9월 답의 평가 그리고 22년 수능 트리핀 딜레마 두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한 3번 물어봤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3번 물어봤어. 그래서 아마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웠던 사람은 그냥 평소에 경제 지문을 좀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놨다면 거의 1, 2문단을 꽁으로 먹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이게 좀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환율과 경상수지, 그 다음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얘기 있죠. 그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속편합니다. 기출문제 나와 있는 부분만큼은. 알겠죠?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내렸을 때 인과관계 따로 다 싹 다 정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 대비를 위해서 EBS 독서도 따로 풀잖아. 근데 그걸 정리 못할 이유가 뭐야?
좀 그렇게 접근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게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 얘가 더 민감하게 올라가 줘야 되고, 얘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얘가 민감하게 내려가 줘야 된다는 게 여기 지문에서 등장하는 마샬 러너 조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탄력성 개념인데 궁금한 사람은 대학 가면 이거 미분으로 배웁니다. 근데 별로 안 어려워. 다 적었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기출에서 어떻게 물어봤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2011년 9월달 모의평가 제이커버 현상. 근데 이런 거 좀 너무 한 것 같아. 난 22년 수능의 트리핀 딜레마가 진짜 개떡 같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그 내용을 보려면 독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2011년 9월달 모의평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출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좀 모호하게 만드는 지문인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고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아까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죠. 됐죠? 다음에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죠. 다시 환율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자국 화폐 가치의 변동, 그리고 상대국 화폐 가치의 변동,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는 어떻게 된다고? 개선된다고. 됐죠? 22년 트리핀 딜레마 지문에서는 어떻게 이걸 써먹었냐?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그럼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환율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올려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대미무역을 하는 상대국 입장에서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걸까? 미국 환율이 올라가면 상대국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생각해봐. 환율이 떨어지면 그 나라 입장에선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지? 악화되겠죠. 됐나? 환율이 올라가야 경상수지가 개선인데 환율이 내려가면 경상수지가 악화될 거라고. 됐지?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퇴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그쵸?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환율을 올리는 거라고. 평가자라도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얘기는 미국 환율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쵸?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자산이었다. 그쵸?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알겠죠? 자유자재로 돼야 돼. 이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출에서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기출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개떡 같은 지문인 거죠. 하지만 브레턴 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규정사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자상, 즉 자기 나라 화폐 가치로 올라간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진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유는 뭐죠? 대미무역 흑자 상태가 적자로 돌아설 테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독해가 돼요. 물론 이랬는데 이거 싫어하네? 그러면 이게 여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그렇게 추론해도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이 당시에는 앞의 지문이 해겔의 변증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의 지문이 어라운드 뷰 지문이죠? 차량의 장치, 그 지문이었습니다. 독서 세 지문이 싹 다 빡빡하고 게다가 문학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현장에서 얘까지 요구한다고? 좀 비현실적이죠. 가능은 하지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1, 2문단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됐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3문단 갑시다. 3문단. 자, 한편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한 통상정책이 활용되기도 한다.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되 괄호로 묶어봅시다. 자, 수식어구 의미 살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관세정책의 목표가 뭐라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다음에 관세정책에서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인 명목 관세율보다
관세가 자국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괄호로 묶어봅시다. 관세가 자국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 보호율이 더 중요하다. 실효 보호율 개념정이 뭐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개념정에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관세 정책의 목적에 훨씬 더 직접 연결되는 개념 아니야? 당연히 실효 보호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됐지? 개념정의상 당연히 그렇다고. 다음에 여기 밑줄 실효 보호율 차원에서는 수입되는 중간재의 관세율이 수입되는 최종도에 대한 관세율보다 낮을수록 좋다. 여기 밑줄. 자, 그러면 어떤 생각 해줘야 되죠? 이런 상황이 될수록 관세 정책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겠다까지 생각이 뻗어나가야지. 됐죠? 그럼 일단 적어봅시다.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이게 낮아야 되는 거죠? 최종대에 대한 관세율. 됐죠? 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또한 실효 보호율은 국내 부가가치율에 영향을 받는다. 수입 중간재를 활용해 국내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 경우 국내 노동과 기술, 자본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국내 부가가치이며 이는 최종재 가격에서 중간재 가격을 뺀 값이다. 여기 밑줄, 이는 최종재 가격에서 중간재 가격을 뺀 값이다. 그리고 쭉 밑줄, 국내 부가가치율은 최종재 가격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 그러면 얘도 식으로 정리해줘야죠. 왜냐? 식이 주어진 순간 적어도 대수비교나 계산시킬 거거든. 알겠죠? 자, 국내 부가가치율. PPT 만들어 올 거야, 씨. 자, 얘는 분자에 뭐가 와야 되죠? 최종재 가격. 다음에 마이너스 중간재 가격. 그리고 분모에는 최종재 가격이 들어가죠. 됐죠? 자, 국내 부가가치율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수입 최종재보다 수입 중간재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수록 국내 생산품의 원가가 상승해 실효 보호율은 낮아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그대로 또 하고 있죠? 이렇게 돼야 좋은 건데 반대로 뒤집어지면 썩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 그렇죠? 자, 반대로 수입 중간재보다 수입 최종재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수록 국내 생산자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실효 보호율이 높아지게 된다. 근데 여기 밑줄, 국내 부가가치율이 낮은 산업일수록 관세의 이러한 상대적 차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낮아질수록 이에 따른 효과가 커지게 된다. 맞죠? 됐죠? 문제 17번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쫄아서 그렇지 식 정리해주고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기. 각국의 두 산업 가만안에 모두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구조로 가난 나에 비해, 여기 밑줄, 가난 나에 비해 국내 부가가치율이 훨씬 높다. 자, 그러면 국내 부가가치율 기준으로는 여기서는 가가 더 높다 맞습니까? 또한 두 산업의 최종재는 해외로부터 수입도 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는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향후 각국 정부는 수입 중간재에 일률적으로 10%의 명목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자, 그러면 중간재에 대해서는 10의 관세율을 부여한대. 선제 1번 갑시다. 수입 최종재에 5%의 명목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니까 국내 산업 보호가 효과적으로 잘 안 되겠죠. 근데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국내 부가가치율이 낮은 나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랬을 때 타격이 큰 건 어떤 산업이야? 나 산업이 좀 더 타격이 크겠죠. 된다. 그냥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1번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실효, 보호율은 누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됐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이해는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경제지문 되게 힘들어하니까. 게다가 이걸 정리 안 한 사람이라면 1, 2문단부터가 좀 고통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글쎄 독해력으로 현장에서 뚫어낸다? 가능은 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22년 수능에 트리핀 딜레마 이거 모르면 해석 안 된다니까. 그렇죠? 저항하지 말고 국어 1등급 받고 싶으면 환율과 경상수지, 통화정책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출을 통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나는 평가는 못하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게다가 이 당시에 17번 보기 문제 가보면 그 환율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 바로 대놓고 물어봅니다. 보기에서. 그러니까 배경지식 알고 있니? 거의 그 정도 급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어 동의하는데 어쩔 수 없죠. 기출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대비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시 두 가지 뭐?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 그리고 통화정책. 내가 해설하고 싶은 건 18에서 21번입니다. 자, 오늘 성찰지에서는 몇 쪽 펼쳐보냐면 성찰지의 현대소설이니까 18쪽. 미안합니다. 17쪽. 17쪽. 연계 기출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23년 9월 답의 평가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5. 첫 번째, 연계 기출 23년 9월 답의 평가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5. 지금 묻겠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개념이 뭐죠? 중딩 때 배우죠? 비유와 상징의 개념이 뭐죠? 그리고 비유와 상징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뭐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적으면 금방 또 대답이 나오는데 이래도 대답이 안 나와? 그쵸, 보조관념. 자, 비유와 상징이란 건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빗대어 표현한다 맞습니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얘네 둘의 짝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건 보조관념이야 아니면 원관념이야?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건 원관념이죠. 그쵸? 그러니까 원관념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떠올려줘야 돼. 자, 여기 보기 같이 봅시다.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는, 그 당시에 좀 되게 지저분한 질문이었는데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여러분 다시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유에 대한 요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실제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라면 이거 보기 읽을 때 여기 밑줄 긋고 뭐라고 적어야 돼? 원관념. 알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보조관념. 자, 그러면 원관념 위주의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지문에서 통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 자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바꿔서. 자, 다음에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그러면 밤 산책은 뭐가 되는 거죠? 보조관념. 자유를 위한 실천이 원관념이 되겠죠. 됐나? 그래서 보면은 뭐 일반화하게 약간 좀 위험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A를 통해 B를 드러낸다라는 보기 문장의 구조에서는 이때 A가 보조관념, B가 원관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B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보기에서 이런 문장 나오면 여러분의 독해 태도는 어떻게 가야 돼? A는 전부 다 어떻게 바꿔서 독해해준다? B로 전부 다 바꿔서 독해해준다. 그게 원칙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은 은유와 직유 구별을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기출에서는 직윤지, 은윤지, 의인인지 화류인지 구별 안 시킵니다. 그냥 인격을 부여하여, 생명력을 부여하여 이 정도로 표현하고, 중요한 건 이런 대응 관계를 좀 어렵게 물어보는 게 포인트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17쪽에 보면은 공통 부분에 빠져있네. 이 성장치도 좀 개정이 필요하구만. 자, 15쪽에 좀 대신 적어봅시다. 15쪽에 사전갈래 두 번째 비유와 상징 보이죠? 내가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현대 소설에서 비유와 상징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출에서. 자, 비유와 상징 원관엽에 주목해 독해 보이죠? 거기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프에서는 7쪽에 문제 20번 보기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독해 매뉴얼이 적용되었어야 되는 위치 있죠? 거기다가 더프이면 모의고사 20번 보기 그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번에 보기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1930년대 일전에 압박과 회유를 통해 지식인들의 협력을 만연하게 요구했다. 당시 쓰인 패배자의 무덤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이질적 서사 구조와 비유적 소재, 비유적 밑줄. 자,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원관념과 보조관념.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하고 인물의 태도를 과장하여 비판적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아. 여러분 갑자기 겨드랑이에 파마늘이 돋아나?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지문은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5 이거 베껴서 낸 겁니다. 작품이 베꼈다는 얘기가 아니고 출제 의도가 겹친다고. 출제 의도가. 자, 이를 바탕으로 마호멧과의 만남을 해석해보자. 여러분 이때 마호멧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보조관념. 그럼 원관념 뭐겠어? 마호멧은 누구 상징한다고? 일제. 됐나? 일제를 상징한다고. 자, 그러니까 작품 본문에서 마호멧이 뭔가 대사와 행동을 한다. 사실은 다 누구의 행동인 거죠? 일제의 행동인 거죠.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달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1번의 별표 하나. 20번을 잘 냈는데 자, 다시 성찰치 18쪽 가보면 17쪽 가보면 관련 기출은 20년 6월달 모의평가 박경리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박경리의 토지. 그리고 어디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서사관례 파트에 두 번째 항목 대사, 행동, 주변의 직접 제시를 활용하여 대사, 행동의 의미 파악, 인물의 간접 제시 여기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서사관례 두 번째 칸 대사, 행동, 주변의 직접 제시를 활용하여 대사, 행동의 의미 파악. 자, 여러분 보기는 뭘 확인해야 되는 거죠? 보기에선 뭘 확인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보기를 보기만 하면 됩니까? 문학의 본질은 뭐죠? 뭘 파악하는 데 있죠? 문학의 본질. 내면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내면을 두 글자로 작품의 주제라고 말하기도 하지. 자, 근데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증,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 인물의 내면이거든. 성격. 다음에 친위 세력, 역시 인물의 캐릭터. 저항 세력, 인물의 캐릭터. 기회주의자, 인물의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21번 있죠? 문제 위에다 이렇게 적어봅시다. 인물의 간접 제시. 인물의 간접 제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왜 여러분이 신경 써서 읽어줘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보통 소설 독해할 때 직접 제시된 내면 있죠. 느꼈다, 슬펐다, 기뻤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감정 다 튕깁니다. 그건 기본이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내면 추론해줘야 되죠. 왜냐? 이거 고1 국어 개념이야. 인물의 대사나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이나 심리를 전달한다. 고1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아니야? 그 정도까지 해야 내면을 온전하게 뚫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본문 보고 선지에 가서 어떻게 비벼보겠다. 안 좋다고. 특히 24년 수능에서 그걸 되게 저격을 많이 했죠. 작년 6월달 모의평가도 그렇고. 그렇죠? 작년 6월달 모의평가 문학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석하면 의미가 파악이 잘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어떻게 독해에서 써봐야 되는 거냐? 예시는 이런 식이죠. 자,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희는 이 재산을 뺏긴 양반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격인 거죠? 몰락 양반인 거지. 됐습니까? 몰락 양반.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윤보는 무슨 세력인 거죠? 저항 세력이겠죠. 됐죠? 저항 세력. 최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 마을 사람들을 착취했던 삼수가 찾아온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겠어. 외놈들하고 한통성이 조간업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준구와 홍씨가 친일파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해. 아까 하인 삼수는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뭘 했던 사람이죠? 마을 사람들을 착취했던 사람 맞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뭘 권유하고 있지? 저항 세력한테 자기 주인을 먼저 습격하라고 권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윤보 입장에서 보면 내부자의 도움 아니야? 내부자의 도움이죠. 근데 왜 거절할까? 왜 거절하죠? 이런 거를 24년 수능에서는 물어봤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다 물어봅니다. 왜 거절하죠? 여러분 잘 봐봐. 삼수는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면서도 윤보한테 협력을 제안하고 있죠. 따라서 얘 성격은 뭐야? 기회주의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윤보는 삼수가 아니라 누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거냐면 기회주의자랑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윤보 입장이라면 기회주의자가 찾아와서 협력을 제안해. 믿을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력을 거절할 수밖에 없죠. 내면 이 정도로 파악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보기 21번 갑시다. 21번.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삶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보여준다. 성격 얘기해주고 있죠? 내면과 관련된 정보니까 꼭 체크해줘야 되겠네. 종택은 현실을 외면하고. 자, 그러면 현실을 외면하는 방향대로 말하고 행동할 겁니다. 알겠죠? 또는 바꿔 말하자면 종택이 말과 행동에서는 얘 자꾸 현실 회피하려고 하네. 이걸 뽑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경호는 냉소적으로 삶을 바라보며 경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다짐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아까 박경리 토지랑 똑같이 보기에서 인물의 캐릭터 3개 부여해주고 있죠. 그거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내면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자, 이러한 다양한 인물상은 비극적 현실에 대한 회피나 허무주의적 시각을 넘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작가의 인식이니까 두 글자로 뭐? 주제. 됐죠? 주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답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18번에 4번인데 서술자의 평가 밑줄. 여러분,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다면 그건 어떤 인식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 걸까? 이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 위주로 나와줘야 돼? 이런 작가의식 위주로 만약에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면 나와줘야 돼.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18번에 4번 뒷부분 가보면 그런 시각이 아니야. 그런 시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물론
서술자의 개입 자체가 아니라 이거 경호의 심리입니다. 그렇게 가도 되고. 이해됐죠? 주제를 고려하면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자, 경수는 갓난 아들 오빠 경호와 함께 남편 종택이 일주기를 맞아 그의 무덤을 찾아간다. 자, 그러면 종택은 지금 사망한 상태인 거죠? 경수는 종택의 무덤을 바라보며 종택이 자신의 생활에 회의감 빨간색 내붙이고. 여러분, 이거 추론할 수 있는데 왜 회의감을 느꼈을까? 더군다나 종택은 뭘 그만두었다고? 잡지사. 그러니까 잡지사에 근무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종택이 잡지사에 일제가 뭘 행했을까? 압박과 회유. 일제의 우호적인 기사를 쓰라고 압박했겠죠. 그러니까 회의감이 생겨서 그만뒀겠지. 보기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됐죠? 자, 계속 갑시다. 그러므로 2주일쯤 지나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러나 당하고 보니 당연한 일이 한 가지 뒤집혀지고 말았다. 종택이 마호멧의 초청을 받아 아라비아 땅에 갔던 것이다. 갑자기 아라비아 땅을 왜 가냐고. 근데 이때 마호멧의 원관념이 뭐야? 일제.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일제가 압박, 회유를 위해서 종택을 다시 불렀다는 얘기죠. 아침에 떠났던 남편을 근심으로 기다리던 빨간색 밑줄. 아니, 마호멧, 무하마드 만나러 가는데 왜 여기서 경수는 종택을 걱정하고 있었을까? 그 원관념이 뭐기 때문에? 일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던 중 정오만 하여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맞는 경순의 안심은 그러나 단지 그 순간의 것이요. 역시 짐작한 대로 일은 크고 절박했었다. 마호멧은 매우 친절하게 빨간색 밑줄. 선생님 친절한데 왜 그게 아니라 보기 고려하면 이때 친절하게는 두 글자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회유. 그렇죠. 원관념 바꿔서 해석해야지. 다음에 코란과 또 한 가지 다른 명물을 내보이면서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느냐고 종택더러 물었다. 빨간색 밑줄. 종택은 둘 다 일 없으니 좋은 낙타나 한 마리 주었으면 그놈을 타고 끄댁 세상 구경이나 다니겠노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택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역시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성격대로. 자, 마호멧은 무얼 그다지 겸사를 하느냐고 정어를 주는 것이니 물리치지 말고 제발 둘 중에 한 가지를 골라 가져달라고 간곡히 권을 했다. 사실상 거의 압박인데 종택은 그래도 사양을 하니까 마호멧은 필경 울면서 세 번째 졸랐다. 종택은 그러면 며칠 말미를 주면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본 뒤에 작정을 하겠노라고 수요를 타가지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 계속 일제에 협력할래 안 할래? 이 압박과 회유를 진행하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무서운 진통의 사흘이 저물을 때 빨간색 밑줄 오후에는 어떤 남모를 신사의 방문에 받았다. 자, 원관용 고려하면 이때 신사는 역시 뭐라고 봐야 될까? 일제.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일제의 압박과 회유는 끊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택은 자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냅두질 않거든. 이해됐나? 그래서 비유 상징하고 인물의 캐릭터 다 고려해서 줄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중략 뒤로 갑시다. 자, C로 가겠습니다. C. 경고는 즐거웠던 얼굴이 삽시간에 불쾌한 주름살이 쫙 퍼진다. 빨간색 밑줄. 퍼트, 강아지라는 말, 그것에서 명세가 없는 생명, 쓰잘데기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연상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이 내용을 연상하게 된 거죠? 일상적 경호의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D 부분 갑시다. 애당초 창조부터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발밑에 집밥이기나 할 명세가 없는 풀, 도야지나 개나 마소같이 만만한 생명, 이 지구 위에서 하루에도 몇만 명씩이나 새로 창조되는 인간들이 그 중에 단 몇몇이 과연 쓰잘데기 있는 생명일 것이냐. 자, 다다음 달라. 강아지라는 말에서 암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경우로서는 오래지 않아 스스로 그러한 부장이 우러나고라야 말기는 할 것이었으나 그것이 너무 급했던 만큼 환멸의 반동이 가위를 컸던 것이다.
경우에는 이번에는 갈려들었던 불쾌한 주름살도 마저 없어지고 오히려 유쾌하게 웃어대면서 내 착각이로다. 여보, 진리의 자당님? 네, 또 뭐라고 시방? 내가 시방, 내가 생명의 창조가 기쁘다고 하는 건 내 취소로다. 빨간색 밑줄. 내가 생명의 창조가 기쁘다고 하는 건 내 취소로다. 그러면 경우에 이 대사에선 어떤 내면이 묻어나는 거죠? 생명의 탄생이 별로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건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강점기라서 그렇겠죠. 어차피 조선 사람은 태어나도 큰일을 맞기가 힘들거든. 자, 다음에 7쪽 넘어갑시다. 자, 이 밑에 부분 가겠습니다. 두고 보셔야 될 이제 요 조그만 놈을 가져다 버젓한 대장부를 파란색 밑줄 진리에 사는 버젓한 대장부를 만들어 내세울 테니. 자, 그러면 경순의 대사에서는 어떤 내면을 확인할 수 있지? 경순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얘기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다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알겠죠? 역시 캐릭터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어린 놈은 어머니의 엄죽거리는 입술에 만지고 놀기에 재미가 쏟아진다. 경수는 앞니 앞에서 꾸물거리는 연한 손가락을 야근야근 물어주면서 정말 그렇지? 저 외갓집 큰아버지처럼 몸도 비틀비틀, 사상도 비틀비틀 그런 니도 말고 빨간색 밑줄 또 괴롭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애꿎은 기관차나 들이받고 그 야단을 낸 너희 아버지처럼 까지 밑줄. 자, 여러분 종택은 어떻게 죽은 거죠? 열차에 뛰어든 거죠. 됐나? 그 밑에 적어봐. 이 부분 별표 하나 치고 대사대 과거 사건 제시. 대사대 과거 사건 제시. 여러분 열차에 뛰어들었다 이 얘기 앞에 있었어 없었어? 없는데 갑자기 나왔죠. 그러니까 요새 특히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대사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언급되지 않았던 과거 사건이 대사 중에 툭 튀어나와. 이거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특이하게 현대 소설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초 적어봅시다.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출처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23년 6월 소현성록. 거기서 상서가 내 전일 몇 번 부인이 그랬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더니 이런 구절이 나와. 그리고 그게 내용일치 선지로 할당이 되어 있죠. 알겠죠? 그래서 21번에 선지 1번 있죠. 이게 치사하게 낸 게 아니고 최근 기출의 경향성을 되게 잘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와, 걔 사설틱 문제 짜치네 이러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다고. 자, 뒤로 갑시다. 윤선도의 몽천녀 가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기 갑시다. 자, 몽천녀는 윤선도가 정치적 뜻을 이루지 못한 현실의 배경으로 그 좌절감을 꿈이라는 형식에 빗대어 밑줄. 자, 원관념 뭐라고?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이라고. 알겠죠? 원관념,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 자, 그러면 지문 가에 일수 갑시다. 생실언가 꿈이란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백옥경 파란색 네모치고. 천상 백옥경이니까 원래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의 수도인데 현실에선 궁궐이겠죠. 다음에 옥황상제 임금이겠지? 원관념 신선들이 꺼리도다 라는 건 조정의 신하들이겠죠. 그런데 빨간색 밑줄 두어라. 오후 연월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윤선도는 원래 뭘 추구했다고? 이걸 추구했다고. 그쵸? 그런데 정치적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궁궐에 나아갔더니 누가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임금 곁에 신하들이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좌절된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자연 속에 은거하게 된 건 자연이 진짜 만족스럽기 때문이야? 좌절감 때문이야? 정치적 뜻을 애시당초 이루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만약 긍정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해됨?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에 뭘로 줬어? 정치적 뜻을 이루지 못한 현실을 배경으로 그 좌절감을 나타낸 것이다. 주제 이렇게 주고 있잖아. 주제에 맞춰서 해석해줘야죠. 단순하게 그냥 자연 긍정, 속세 부정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윤선도에게는 오히려 속세가 긍정입니다. 이해됨? 그러니까 내면을 온전하게 파악해야지 그냥 긍정 부정 빨간색 파란색 또는 선지에서 대강대강 파악하고 본문에서 대강대강 파악하고 선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지 안 된다고. 이렇게 문제 낸다니까. 자, 그러면 23번에 4번 관련해서 제3수 갑시다. 하늘이 이질해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원해왔는고. 그러니까 이때 하늘이 국가겠죠. 그렇죠? 또는 현실이겠지. 현실이 위기에 처하면 누가 구원투수로 등장해야 되는 거지? 나. 됐습니까? 나라고 나. 배공로 중수할제 어떤 장인 바치가 이뤄내었는고. 역시 기술이 뛰어난 사람. 나라고. 나. 네, 옥황상제께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아뢰어보려 했더니 빨간색 밑줄 다 못하고서 왔도다. 역시 화자의 내면 뭐죠? 주제에 따라서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 그러니까 23번의 선제 4번 환상의 세계가 회복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정치적 뜻을 뒤늦게나마 펼쳐보고 싶었는데 좌절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됐죠? 주제에 맞춰서 해석해줘야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보기에서 주제로 너무 파악을 안 해. 이거대로 읽어주려는 생각이 잘 안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너무 긍정 부정 위주로면 크게 문학작품 읽으려고 해. 왜냐? 자세하게 파악하기 귀찮거든. 근데 24년 수능에서는 그 정도까지 다 물어본다고. 작년 6월달까지. 9월하고 수능은 좀 쉬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25번에 선지 2번이 중요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좇지 여러분, 윤선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다는 사람이죠. 이 내용에 따르면. 됐나? 그래서 내가 보기엔 25번의 정답보다 2번 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는가. 알겠죠? 내면 온전히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 자, 다음에 면함이나 찐막입니다. 군무. 소개만 좀 하겠습니다. 소개만. 2014년 6월달 A형 김만중의 구운목 기출된 적이 있는데, 자, 구운목은 회의와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은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거 28번 보기 내용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참 거짓 나누지 말란 얘기죠. 그게 보기에 기억 니은인 거지? 됐습니까? 똑같이 나왔다고. 똑같이. 똑같은 부분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2014년 수능 B형의 남영래의 옥루목인데, 여러분 이거 환문구조 그림 보입니까? 뭐랑 똑같아? 30번에 보기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도 이미 나온 적이 있다고. 이미 몽중몽 구조.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기출 분석을 해봤다면 사실 구운목 세트는 좀 주워먹는 지문이어서 돼. 주워먹는 지문. 자, 그런데 이번에는 30번에 선제 4번 있죠. 별표 하나 쳐보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연관 기출에 작년 수능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집, 이른바 킥킥 지문 있죠? 사랑합니다 당신 킥킥 그거 있잖아. 이 지문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자, 여러분 말투나 분위기는 누가 결정하냐면 내면이 결정합니다. 알겠죠? 바꿔 말하자면 말투가 바뀌었거나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뭐의 변화가 있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얘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돼. 이미 기출에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미.
자,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대한 화제,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다시 심적 상태 두 글자로 뭐라고? 내면. 발화 뭐라고? 어조. 그죠? 그러니까 어조에는 뭐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화자의 내면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보기에서. 그래서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지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조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 줄임표와 쉼표 등은 이런 어조들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그러니까 어조에서 뭘 확인해 달라고? 내면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30번에 4번 가봅시다. 소유를 높은 분으로 존칭하던 노승이 어렵지 아니하다라는 말로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분으로 존칭하다가 갑자기 하대하고 있죠? 그쵸? 그럼 뭐가 바뀐 거지? 어조가 바뀐 거죠. 그쵸? 어조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육관대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봐야 돼? 성전에 대하는 내면이 바뀌었다라고 추론해 줘야 되죠.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일치는 그냥 쉽게 답을 낼 수 있긴 한데 그 의미가 사실은 이런 거였다고. 그리고 이게 수능 지문에서 세련되게 나오면 이런 보기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도 내면, 어조나 분위기를 통해서도 내면. 그러니까 긍정, 부정 얼마나 좀 유치해. 그죠? 얼마나 유치한 접근입니까? 그렇게 해결 안 돼. 이런 것들만 해도 긍정, 부정을 어떻게 해결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조 나올 때마다 내면, 어조 나올 때마다 내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죠. 됐죠? 좀 본질적인 공부합시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게 이거 다 고1 국어 개념이야. 과도한 거 요구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말 꼭 납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단축은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지 뭔가 독서나 선택 과목에서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급하게 풀다 보면 문제를 흘리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오늘 성찰지에 5쪽 펴보면 (5쪽) 3번에 집중력 평가 항목 있죠. 거기서 틀린 문제 중 오답률 30% 이하 번호 보입니까? 자체 성적표 지금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오답률이 30%를 넘어가지 않는데 본인이 틀린 문제 몇 문제인지 세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다 득점하면 몇 점 올라가는지 한번 세봐. 그래서 이 점수하고 그 다음에 4쪽에 첫 번째 항목이 목표 점수 있죠. 목표 점수. 그게 차이가 없는 사람일수록 지금 겉멋으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문제 득점하면 충분히 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게 가까워지는데 독서 문학 어려운 거 위해서 쉬운 거 빨리빨리 풀어야 돼.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통계로 확인합시다. 통계로. 이해됐죠? 자,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